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인생의 지혜를 파헤치는 지식 크리에이터 핀플루언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시대에 있잖아요. 역사의 모든 화려한 시대, 그 반짝임 뒤에는 사실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는 단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제국의 시대에도, 혁명의 혼돈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과 전쟁 사이에 그 소위 안정기라고 불리던 시대에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어떻게 부를 지켜냈는가입니다. 이 지혜의 흐름에 동참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재정적 축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부의 개념이 은행 계좌 잔고가 아니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원을 통제하는 능력이었던 시대로 말입니다. 기원전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 당시 가장 부유했던 상인과 통치자들은 은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를 신전 대출, 농지 임대 계약, 그리고 강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무역 독점권에 촘촘히 엮어두었죠. 오르나 라가시 같은 도시를 다스렸던 수메르의 왕들은 자신들의 부를 종교와 얽어두는 기가 막힌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의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어요. 바로 고대 세계의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신전의 자산을 압수하는 것은 곧 신들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이 종교적 방패막 덕분에 엘리트들의 재산은 정치적으로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내 돈을 지킨다.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귀족들도 비슷한 트릭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왕국과 중왕국 시대의 부는 동전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한 실물 자산의 형태로 저장되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 거대한 곡물 창고, 누비아의 금광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자산들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쉽게 몰수할 수 없었습니다. 지배 엘리트들은 심지어 재산을 신전 영지에 봉헌하는 방식으로 초기 형태의 신탁을 활용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바뀌더라도 그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후손에게 상속되도록 보장하는 장치였죠. 만약 당신이 고대 이집트의 엘리트 지주였다면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붕괴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부는 땅에 있었고 그 땅은 식량을 생산했으니까요. 식량이야말로 가치를 저장하는 궁극의 수단이었던 세상에서 말이죠. 시간을 좀 더 빨리 감아서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동성을 통한 분산 투자입니다. 아테네, 코린토스, 그리고 에게해의 여러 섬에서 활동하던 그리스 상인들은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쿠데타나 전쟁이 일어나면 도시에 쌓아둔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도시 국가의 예금을 분산하고 화물선에 투자하고 심지어 이집트나 흑해처럼 아주 먼 항구의 은행가들과도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비밀 계좌는 아니었지만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고대판 역의 은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함락되더라도 영리한 상인은 로도스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는 이 원칙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원로원 의원, 장군, 그리고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기사 계급 같은 로마 엘리트들은 정치적 격변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독재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술라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절에 재산이 몰수되고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섰다는 이유만으로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죠. 그들의 해법은 분산 투자, 정치적 보험, 그리고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뒤섞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로마인들은 모든 재산을 동전으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여러 속주의 땅을 사들이고 세금 징수 계약에 투자했으며 로마의 군사력이 상환을 보장해 줄 것을 알았기에 예국의 왕이나 도시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로마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그들은 본국에서의 재산 몰수 위험을 해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금, 보석, 예술품과 같은 이동 가능한 자산을 정치적 라이벌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자체를 다각화한 겁니다. 서기 4세기와 5세기 서로마 제국이 쇠락하던 시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이 붕괴하자 엘리트 가문들은 부를 공공자산에서 사적이고 은밀한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제국 재무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들은 요새화된 장원, 사병, 심지어 야만족과의 직접적인 무역 네트워크에 투자했습니다. 476년 로마가 멸망했을 때 제국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가문들은 여전히 토지, 식량 공급, 그리고 노동력을 통제하고 있었죠. 국가는 사라졌지만 수세기에 걸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보호받은 그들의 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중세시대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인과 귀족들은 교회를 은행이자 법적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전쟁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경쟁자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영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기부된 재산은 대부분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부유한 가문들이 수도원의 자산을 주차해두고 충성스러운 수도원장을 통해 나중에 되찾거나 관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5세기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중세은행가들은 여기에 더해 환어음이라는 초기 형태의 신용증서를 활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도난당할 위험이 있는 금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부를 이동시킬 수 있었죠. 메디치 가문의 일원은 한 도시에서 파산하더라도 다른 도시에서는 여전히 부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본은 먼 시장의 장부에 기록된 숫자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황금기를 누렸던 이슬람 세계 역시 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그다드나 카이로의 상인들은 하왈라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물 화폐를 옮기지 않고 자금을 이체하는 비공식적이지만 신뢰도 높은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평판에 의존했기 때문에 통치자가 이런 방식으로 저장된 부를 압류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대상 무역, 부동산, 그리고 장기 무역 독점권에 투자하여 정치적 격변기에도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은 로마나 그리스와 같았습니다. 이염을 분산하고 한 통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산을 옮기고 재산의 일부는 세금 징수원의 눈에 보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었죠. 중앙 집권 국가가 더 강해진 근세에 들어서도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적응했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런던의 위대한 상인 가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국가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국채를 사들이고 해상 전쟁에 필요한 배를 공급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특권과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몰수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신의 부를 정치적 방패로 바꾼 것입니다. 정부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쥐어짜듯 세금을 걷어쓸지 몰라도 가장 연줄이 좋은 상인들은 모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영향력과 부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통제력과 거리두기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제력이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 즉 토지, 무역으로 자원 등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두기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자산을 여러 다른 시스템, 관할권, 심지어 다른 형태의 화폐로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만 저장된 부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압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키보드 하나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수 있고 주식시장은 일주일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 없는 도둑은 매년 당신의 구매력을 조용히 훔쳐갑니다. 고대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도구가 달라졌죠. 국제적 분산 투자, 기금속, 대체 자산, 비공개 지분 등. 하지만 원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같은 함정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안정이 깨지는 바로 그날까지 말이죠. 과거의 부자들은 재앙이 닥치기를 기다렸다가 자산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리 행동했고 위험을 분산했으며 장기적인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그 돈이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 만약 여러분이 부를 지키는 역사에서 단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우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작동한다는 것.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의 안전한 돈이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통제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드릴 뿐입니다.